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 김일성이 처음 돌아왔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공식 사진에 보면 소련군이 뒤에 있고 뒤에는 태극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북 입장에서는 태극기도 마음에 안 들고 소련 있었던 거 더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갖고 이제 사진을 연설하는 걸 바로 밑에서 찍었으니까 태극기도 안 나오고 소련도 안 나오죠. 이런 사진들 밑에 있는 이런 사진들만 쓰고 이 사진 그 좀 사실은 남쪽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사진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아까 요 사진을 제일 많이 쓰죠. 여기 태극기도 안 나오고 뭐 그 하늘만 보이는 이 사진이 아니라 예, 태극기와 소련군이 보이는 사진을 쓰는데 이 책이 이제 이 오영진의 소련 군정하에 북한 하나의 증언이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김일성이 등장을 했는데 이때 이렇게 등장한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이건 뭐냐면 로빈 훗이 돌아오고 흥길동이 돌아온 거예요. 김일성은 신화의 주인공이었잖아요. 신화의 주인공이 진짜로 살아서 모습을 드러냈으니까 이거는 뭐 정감록의 지인이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처럼 홍길동과 로빈 훗의 귀환이었죠. 그리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46년 초에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김일성이 어떤 정책을 폈을까요? 해방이 딱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럼 정책 어떤 걸 했을까요? 우리 독립운동 시기에 쫙 했었던 수많은 정책이 있죠. 친일파 총산, 토지개혁, 중요산업 국유화, 뭐 노동법령, 남녀평등, 할 게 많잖아요. 김일성이 첫 번째 다룬 안건이 뭘까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를 탈북자 작가도 이렇게 썼어요. 단 한 번의 연설로 북한 주민을 휘어잡았다. 김일성이 한 게 뭐냐면요. 첫 번째 법령, 연필 생산에 관한 법령이에요. 연필 생산.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배워 죽은 귀신이 붙은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도 입시열 그 교육열이 장난이 아닌데 왜 우리 정말 많은 거 상징하잖아요. 우리 애들 가르치는 거에 최우선을 쏟겠다. 그러니까 급한 거 이게 제일 급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아마 쇼라고 해도 좋아요. 근데 이런 쇼 얼마나 좋습니까? 사진 찍기 위해서 만났다고 하지만 이런 사진 얼마나 좋습니까?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쇼도 계속하면 그게 진정입니다.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런 쇼를 참 잘해요. 이런 걸 잘 해놔야 센 정책을 해도 사람들이 지지를 하죠. 그런 걸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김일성이 또 남쪽에서 지식인들 이제 북쪽의 지식인들이 없고 주로 서울에 많았잖아요. 그 모셔갈 때는 쫙 해서 가다가 일부러 시골에서 이제 쉬어갈 때 학교 근처에 가요. 학교 근처에 가서 딱 창문 밑에 축구대 앉아서 하오라고 불러요. 그 창문 밑에 왜 그러십니까? 하면 쉿 하면서 이렇게 앉으라고 하고 있고 안에서 국어 수업하는 거예요. 애들이 책을 읽어요. 우리말로. 딱 거기서 한마디 하는 거죠.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15년을 싸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김일성이 교육을 중시하면서 지식인들 끌어들이고 사람들 마음을 휘어잡고 하는 거죠. 북쪽에서 아마 가장 신났었던 시기. 이게 우리 세종대왕의 공로지만 문맹퇴치운동. 이 할머니들 우리 요새 칠곡가 신하들 보면은 우리 남과 북이 다 문맹퇴치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글 못 읽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아요. 300만이 넘는데요. 300만이. 여기는 이제 지금 문해교육이라고 하죠. 문해교육.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한 노인정책, 노인복지정책에서 문해교육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대한민국이 실시한 여러 가지 노인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한 정책이라고
그 얘기가 드는데, 이거 우리가 사실 남과 북이 굉장히 빨리 문명 퇴치를 했습니다. 근데 문명 퇴치를 했는데 거기 가려진 영역이 문해교육으로 있죠. 근데 하여튼 그 이 북한 역사에서도 제일 좀 그 신났었던 분위기가 바로 이 문해교육, 문명 퇴치 시기였고, 문명 퇴치를 누가 한테 과제를 줬냐면, 북정은 이제 그 당시에 인민학교, 거기 뭐 2학년, 3학년, 4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할머니, 또 할아버지, 또 그 큰아버지, 큰어머니 글씨 가르쳐라. 그걸 아이들한테 할당을 줘갖고 아이들이 경쟁적으로 그거 했었던 그 경험을 굉장히 북에서 내려온 분들 중에 그때 참 신났었다 하는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얘기 들어보면 진짜 신나요. 그 아이들이 경쟁적으로 그 깨우쳐, 온 나라가 그를 깨우쳐가는 그 열띤 분위기. 그런 게 이제 연필 생산에 관한 법령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김일성은 또 민족주의자입니다. 제가 20세기형 민족주의자라고 불렀죠. 이제 불렀는데, 김일성을 자신을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회고록에서 우리 자신을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면 민족주의자인 동시에 공산주의자라고. 참 진정한 공산주의자는 애국자이고 민족주의자가 되고 참다운 애국자가 되는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민족주의를 부르주아 민족주의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제 그 비판을 했는데, 김일성이 회고록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 민족 제일주의, 또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 그러더니 급기야 단군능까지 가서 이거는 좀 너무 나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우리 민족끼리 라는 그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했지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미국을 건너뛸 수 없다. 그 현실주의자의 면모를 또 과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을 굉장히 세게 내세우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그 인터넷에 이제 뭐 종북 김일성 찬양 종북 좌빨할 때 김일성은 민족영웅이라고 불렀다. 제가 김일성은 민족영웅이라고는 쓰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민중영웅이라고 썼는데, 한겨레 신문에서 한겨레 그 편집진이 오자를 냈어요. 그래서 내가 김일성은 민족영웅이라고 찬양했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쓴 적이 없는데 하고, 이거 이제 수국골 성도를 그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할까라고 이제 하면서,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나와서 이상하다고 찾아보니까, 나도 그때는 못 보고 그냥 지나쳤는데, 한겨레 신문, 그 한겨레 21에 여기 보면은 귀족 영웅이 아닌 자수성가형 민족 영웅이라고 제목을 뽑아놨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자수성가형 전형적인 민족 영웅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제가 뭘 갖다 썼냐면은 우리 여기 국문학자인 조동일 교수 있죠. 조동일 교수의 민족 영웅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영웅소설을 둘로 분류를 해서 이 민족 영웅과 귀족 영웅으로 분류를 했어요. 민족 영웅은 아주 자수성가형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뚫고 자기가 참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서 스스로 영웅이 되는 사람이고, 귀족 영웅은 날 때부터 정승판서 집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오색구름이 막 하고 들짐승 산짐승 와서 하는데, 그거 보니까 옛날 민중설화에 있는 거지만, 이걸 보고서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차이 딱 나는 거예요. 김일성은 탄생 설화가 없어요. 항일무장 투쟁을 통해서 전석이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김일성은 탄생은 물론 김일성이 특별한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 당시로서 볼 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거기 탄생설화 안 묻습니다. 김일성 태어날 때 무슨 오색구름이 떴다고 그래요. 무슨 산까치가 오고 들짐승이 와서 울어줬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전혀 없죠. 그런데 김정일은 있잖아요. 정일봉에 무슨 쌍무지개가 뜨거 저쩌고 산짐승 들짐승 와서 울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귀족 영웅이에요. 김정일은 물려받았잖아요. 김정은은 3대째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3대가 이제 갔는데, 김일성한테는 그 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김일성을 이 자수성가형인, 이 민중영웅이라고 썼는데, 그렇게 오자가 나는 바람에 그 민족영웅이라고 됐고, 이제 제가 김일성 찬양이 됐는데, 사실은 제가 김일성을 높이 평가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황당하게 평가해 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엄청 고무 찬양한 게 될 겁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는 진실을 밝힌다라고 썼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이런 거 써도 괜찮아? 안 잡혀갔어? 고생 안 했어?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제 제목이, 원래 그 제목이 20세기형 민족주의자라고 붙였는데, 이 글이 나온 게 10주년, 2004년이니까 21세기 아니에요. 왜 굳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20세기형이라고 붙였겠습니까? 20세기엔 김일성이 세계와, 자기 회고록 제목도, 그렇죠. 세계와 더불어는 게 딱 맞아요. 20세기에 맞는 거고, 20세기의 과제였고, 21세기에도 그 리더십이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20세기 역사를 할 때는 대단히 높이 평가해야 하지만, 김일성이 추구했던 그 방식이나 추구했던 목표가 꼭 21세기에도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김일성 찬양 중국 좌빨로 이름이 난 저도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흘러가니까. 세상을 점점 바뀌니까. 그리고 거기는 김일성과 함께 항일발치선을 하고 김일성과 함께 폐허에서 이북을 재건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남쪽에는 어때요? 김정은은 먹혀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김일성은 잘 먹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존재이죠.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흘러졌고. 또 김일성이 갖고 있었던 메시지도 정말 우리 민족이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전해지는 건데, 우리 민족이 지금 여전히 힘든 상황에 있긴 하지만 또 그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김일성이 가졌었던 리더십은 저는 분명히 20세기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웅정 같은 게 이제 그 대표적인 영웅소설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자, 그런데 저는 김일성이 굉장한 실용주의자예요. 아주 이념적으로 완고한 사람처럼 되어 있지만요. 그건 분단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이 등소평의 흥묘백묘는 잘 아시죠? 쥐 잘 잡으면 듣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야? 이게 등소평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개혁개방의 길로 개혁개방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담론으로 이게 흥묘백묘론이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등소평이 흥묘백묘론을 주장하기 20년 전에 김일성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밥 먹을 때 오른손으로 먹든 왼손으로 먹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밥만 잘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거하고 흥묘백묘론하고 뭐가 틀립니까? 다만 등소평은 그 문화혁명의 대혼란을 겪은 다음에 흥묘백묘론을 밀고 나갈 수 있는 내부적인 조건을 만들 수 있었던 거고, 우리는 북한은 분단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김일성이 그런 실용적인 생각을 갖고서,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주체 사상을 펴나가고 조선 현실에 맞는 마르크시즘 레니니즘을 교조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조선 현실에다가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자 하면서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지만, 여러 가지 제약유권 때문에 그걸 그렇게 밀고 나가질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등소평의 흥묘백묘론, 가난이 사유주의는 아니다. 김일성은 뭐라고 얘기했어? 쌀이 공산주의다. 쌀이 사유주의다. 김일성의 꿈이 뭐냐면요, 쌀밥에 고깃국 먹이는 거예요. 근데 김일성은 그런 면에서는 참 불행한 지도자였습니다. 김일성이 죽고 난 직후에, 세상 떠고 난 직후에 이북
정말 몇십만이 굶어 죽었잖아요. 정말 이런 일제시대에도 보기 드문, 또 전쟁 직후에도 보기 드문 대기근이 있었으니까 김일성으로서는 어떤 뭐랄까 가장 박정희가 IMF를 봤을 때 느낀 참담함보다 더 큰 참담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쌀밥에 고깃국을 먹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었던 사람이 자기 죽고 세상 흔들리면서 지금 그래도 이북이 이렇게 그걸 살아낸 게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뭐 한 게 그게 대단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많은 또 우파에서는 그때 무너졌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이제 겪어냈는데 하여튼 김정일이 이제 그 호된 시련을 겪었죠. 김일성이 세계와 더불어의 딱 그 맨 첫 번째 시작할 때 문장이 스케일이 달라요. 그리고 난 그것도 참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자기가 태어났을 때 이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912년생이잖아요. 자기가 태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거를 아주 이 사람들 알아듣기 쉽게 단순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시왕가의 운명을 갖고 얘기해요. 왕의 아버지는 남의 나라에 납치당하고 그 왕비는 일본인들에게 살해당하고 그리고 왕이라고도 안 해. 왕이라는 것은 남의 나라 그 공사관에 도망가 있고 또 황태자는 독약 먹고 있게 되고 또 영친왕은 일본에 끌려가고 뭐 이게 포스트 패밀리의 왕실의 운명이 이런데 일반 서민이 오죽하겠는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부터 살아서 거기서 항일무장투쟁의 신화를 만들고 어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북한을 세우고 전쟁에서 이제 이북식으로 표현하면 미제 침략자들과의 싸워서 나라를 지키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꾸역꾸역 끌고 오고 60년대 70년대까지는 이북이 남쪽보다 잘 살았잖아요. 뭐 이제 그랬었다가 그게 점점 그러니까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변화하고 하는 속에서 남쪽이 이제 그 말을 잘 타고 그 이제 흘러나가면서 체제 경쟁에서 좀 뒤처졌지만 그래도 비슷비슷하게 나갔었는데 약간 뒤처진 상태로 89년도에 동북아가 갑자기 무너지고 난 다음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고 1년, 2년 사이에 이제 북한이 완전히 이제 폭삭망해서 수십만이 굶어 죽는 상황이 됐으니까 참 참담했었던 거죠.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